안녕하십니까. 해운대 구민병원 박억승입니다. 오늘은 양리학 6장 감염과 암치료인데요. 감염은 이제 감염의 구체적인 계략적인 여기 보시면 감염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항생제, 그리고 이제 뭐 그다음 세 번째는 결핵과 뭐 기타 등등 기생충 뭐 이런 것들, 바이러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암치료, 암약, 항암제 이런 것들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조혈작용제 보시면 이제 뭐 적혈구 같은 경우에 에리트로포이에틴, CSF, 그라신 이런 것들 나오죠. TPO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 백혈구 중에서 특히 absolute neutrophil count라는 게 있었죠. 항암 치료하고 나면 중성구가 확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인펙션 있으면 폐렴 오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라신 같은 거 줘서 이게 이제 일종의 CSF 인자가 되겠죠. 뭐 그런 약제 준다 이런 것들이고, 빈혈 치료제는 이제 철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약제들, 그리고 이제 바이타민 B군 중에서 B9이죠. 엽산하고 관련된 약들. 그리고 바이타민 B12는 코발라민이죠. 그래서 뭐 위장계 수술하면 인트리직 팩터가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위암 수술했는데 왜 빈혈이 생기나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혈하고 응고 관련된 것들 중에는 기억할 게 아스피린 같은 거. 이거는 혈소판을 억제하죠. 콕스1, 2 억제하면서 트롬복산 A2, 프로스타글란딘 억제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진통소염제 역할도 하지만 혈소판도 블락킹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ADP 수용체 차단제 뭐 클로피도그렐, 플라빅스라고 하는 약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헤파린, 로우 몰레큘러 웨이트 헤파린이라고 해서 프락시파린 이런 얘기도 했었죠. 헤파린은 APTT를 팔로우한다. 그리고 이제 와파린 같은 경우는 바이타민 K, 그리고 뭐 응고인자 2790 블락킹하는 와파린 같은 경우는 피오약으로 하죠. 그리고 INR이나 PT 팔로우를 한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오버래핑하면서 퇴원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염증, 항염증, 그 다음에 발열 이런 약제들인데, 엔세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콕스를 억제하죠. 콕스1, 콕스2 두 개 같이 블락킹 하는 거, 콕스2만 따로 억제하는 거는 뭐 세레브렉스 뭐 이런 것들, 세레 뭐 콕시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 약들 있죠. 그리고 이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경우에는 페리페럴 너브 시스템에 프로스타글란딘 억제 작용이 없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이 뭐 없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아스피린 역할, 이부브로펜 계열의 역할, 그리고 이제 셀레콕시브 요 있네요, 그죠? 셀레콕시브, 세레브락스라는 약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약 위장관 부작용이 좀 적죠. 왜냐하면 콕스2만 선택적으로 블락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작용들 나와 있고, 발열 치료제도 사실은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이제 셋 포인트를 올리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요걸 블락킹하면 되니까 아스피린, 이부브로펜, 엔세이드,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것들이 전부 열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뭐 면역 자극제, 면역 억제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간단히 감염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앞에 1장에서 공부했던 뭐 양동학, 양역학, 파마코카이네틱스, 파마코다이나믹스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 감염 치료의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감염 치료의 개요는 병리학에서 했던 내용들이죠. 침입, 증식, 손상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감염 원리를 이렇게 보면요. 병인과 숙주, 환경이 이렇게 레버 이론이라고 해서 저울 같은 데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도 기울어지든지 인펙션이 된다. 그리고 수많은 경로로 들어와서 확산과 파종을 거쳐서 여러 가지 병원체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결국 숙주 손상이냐 회복이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뭐 감염 원리에서 기본인자는 병인, 숙주, 환경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병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뭐 물리화학적인 이런 것들, 화학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포커싱하는 건 감염이라고 하면 거의 생물학적 세균과 바이러스 정도 되겠죠. 그리고 숙주는 뭐 사람 몸입니다. 성별과 또 나이에 따라서 사회적인 체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적어놨었고, 어떻게 해서 병원체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느냐, 침입 경로는 호흡기, 숨 쉬면서 요즘에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에어로졸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막 답답하죠, 그죠? 그리고 음식 같이 먹었을 때 위장관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피부 그래서 막 장갑 끼고 실드 치고
점막으로 올까 싶어서 이런 장비도 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뇨생식, 뭐 자기는 코비드 19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관계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축구 선수도 있고, 뭐 그렇게 코비드 19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침입 경로는 아주 명확하고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침입 경로에 따른 흔한 세균 질병들을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 이런 균들이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역할을 이렇게 원인을 제공하는구나, 혹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구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미생물이나 이런 거 공부하시면서, 저는 미생물 관여를 안 했는데 병리도에서 조금 다루긴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인체 내에 들어왔던 병원체가 침입 부위에서 부분적으로 남아 있거나, 이게 이제 보통은 염증 반응, 인플라메이션이나 림파틱, 그리고 혈액, 혈관 이런 걸 통해서, 일부는 이제 신경에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이제 확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좀 중요하죠. 인펙션이 있으면 인플라메이션은 의뢰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열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도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파선과 혈액, 가장 일반적으로 효과적으로 다른 부위로 타고 간다는 거죠. 광견병이나 뭐 소아마비, 수두 이런 것들은 신경 같은 데서도 확산과 전파가 된다. 다른 사람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죠? 아까 전에 이제 들어올 때하고 반대인데 똑같죠. 사람끼리 전파되는 거는 뭐 대부분 호흡기를 통해서 가죠. 배설물이라고 했으니까 위장관을 통해서, 음식같이 타액을 통해서, 그리고 성적 경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분변이나 점액, 그래서 실드 치고 하는 이런 내용들 다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숙주와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 병원체 같은 놈들은 항원 변이를 일으키죠. 실제로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뮤테이션, RNA 바이러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뮤테이션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이놈 백신 만들기가 힘들다. 하지만 지지난 시간에 이제 강의했다시피 메신저 RNA 갖고 백신을 만들어서 뭐 트럼프 정부에서 뭐 오퍼레이션 와프 스피드라고 해갖고 곧 뭐 삼상 실험해서 뭐 백신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이 뮤테이션 변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피막을 형성하거나 단백질 C 같은 걸 생산해서 또 면역 세포의 반응을 줄인다거나 이런 걸로 자기가 이제 죽지 않으려고 여기 딱 숙주에 붙어가고 살라고 그러는 거고, 잠복 감염도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잠복 감염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는 숙주의 특정 세포를 죽이거나 독소나 효소를 통해서 세포 구성 물질을 없애기도 한다. 또 면역 반응은 감염을 방어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세포 손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죠. 감염의 엔딩은 회복이거나 스카가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병리할 때.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박스 6-2 코비드 19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기준으로 한번 쭉 적어놨으니까 요거를 보시면 아마 기본적인 감염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기가 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침할 때 무슨 소매로 해라, 요거는 뭐 1, 2년 전에 있던 건데 지금도 요런 얘기는 하죠. 마스크 써라, 접촉하지 마라, 음식 따로 먹어라, 손 씻어라, 밀폐된 공간에 모이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균제 선택인데요. 어떤 약을 선택을 할 거냐. 균을 알아야 뭘 이 약이 잘 듣고 저 약이 잘 듣고 이런 걸 할 거 아닙니까죠?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래서 동정 검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자락에 서 유관 검사를 하고 자락에 컬처를 합니다. 배양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원 검색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DNA, RNA 레벨에서 이놈의 이제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 거죠. 디텍션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염증 반응 같은 그런 반응 물질들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 갖고 PCR 이게 이제 검사로 많이 쓰이고 있죠. 거의 유전자, DNA, RNA 단위에서 이놈이 도대체 무슨 균이냐. 그래도 지금 병원에 가보면 컬처 많이 합니다. 컬처 많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비싸지만 꼭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하기도 하죠. 그래서 동정 검사를 해야,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효과적으로 약을 쓸 수가 있다. 언놈인지 알아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 역학, 약 동학에서 또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개념 중에 하나인데, MIC라는 게 있어요. MIC. MIC가 뭐냐? 최소 억제 농도인데요. 배양 24시간 후에 미생물의 가시적 성장을 막는 가장 낮은 농도의
항균 농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항생제가 있는데 가장 낮은 농도로 24시간 후에 미생물이 안 자라도록 하는 최소 농도다. 여기 쉽게 해놨죠. 약이 효과가 있느냐, 도대체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 이게 정량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MIC라는 거는 24시간 후에 효과가 있을 최소 농도, 이걸 이제 MI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특정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뭐 지침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MIC 최소 억제 농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자, 제목에다가 BBB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BBB는 뇌의 모세혈관과 혈액 뇌 장벽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 이제 CSF, 그러니까 센트럴 너브 시스템 쪽으로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장벽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지용성이라든지 분자량이 낮은 약물이 BBB를 잘 통과한다. 그래서 클로람페니콜이라든지 메트로니다졸 이런 것들은 조금 잘 통과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는 우리가 파르마코 카이네틱스에서 다 얘기를 했었죠. 흡수, 분배, 뭐 대사, 흡수, 분포, 대사, 배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보면 거의 이제 간, 콩팥, 그다음에 애들이냐, 노인이냐, 임신과 수유 이런 얘기들을 우리 1장 참고해 갖고 다시 꺼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정성 문제는 이런 얘기 했었죠. 치료지수, 테라피틱 인덱스. 맞나? 테라피틱 인덱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안정성이 조금 좋은 약물이고 요런 건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때 아마 페니실린 얘기를 했었고 요거는 와파린 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런 것도 이제 항균제 선택에 중요한 게 되겠고 비용 문제도 있죠. 비용 문제. 굉장히 비싸. 방코마이신보다 뭐 클린다마이신이나 답토마이신 같은 게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똑같으면 싼 약을 선호를 하겠죠. 효과가 똑같은 가정하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놓은 항균제 선택의 고려사항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라. 컬처를 많이 하고 뭐 PCR 돌려서 유전자 단위에서 어떤 균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MIC라고 하는 거, 최소 농도, 효과적인 최소 농도, BBB 통과하느냐, 나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고려해야 된다. 특히 간과 콩팥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지 다 설명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임상에서 보통 경험적 항생제로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컬처 없더라도 위독한 환자, C급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은 감각적으로,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보죠. 이런 상황인데 컬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그럼 이제 수십 년 동안 봤던 환자들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는 게 이제 경험적으로 요약을 써보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고. 실제로 뭐 수술 전이나 이럴 때는 예방적 항생제, 케모세라피라고 항암 치료하기 전에도 이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감염실에서 계속 싸우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방적 항생제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투여 경로와 용량 그리고 횟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경구 투여는 위장관을 통해서 흡수되는 거고 비경구 투여는 뭐 서브큐, 인트라머슬, 인트라비너스 이런 쪽으로 돼서 뭐 실제적으로 이런 뭐 부하 용량, 로딩 도즈라든지 메인테넌스 도즈 같은 거, 테라피틱 인덱스 안에 어떻게 잘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약력과 약동학적인 이런 특징들을 고려해서 경로와 용량을 선택할 수 있다. 환자가 막 저 NS 수술, 그러니까 이제 머리 쪽 수술해서 막 침도 꿀떡 못 삼키는데 먹는 약 처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L튜브 꽂아서 거기에다가 뭐 항생제를 녹여서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비경구 영양을 하는 경우, 혈관 주사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뭐 그걸 유지를 하면서 바로 이제 항생제나 여러 가지 약물들을 비경구 뭐 라인을 통해서 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용량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 콩팥 기능과 간 기능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여기 보시면 이제 횟수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여기 보시면 농도 의존적인 게 있어요. 토브라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을 한 번 주면 MIC에 막 60레벨 이렇게 충분히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하루에 한 번만 주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준다는 얘기는 QD로 준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의존적인 약들도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 약물의 농도보다 MIC를 초과한 상태로 남아있는 시간의 퍼센트에 따라서 살균 효과를 보인다. 그러니까 뭐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뭐 어떻게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디바이드 3, 디바이드 4 이런 식으로 해갖고 TID냐 QID냐 이렇게 주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약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여 후 효과, 그리고 MIC 이하로 감소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세균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그렇게 긴 PAE를 가진 그런 약물들은 이런 약도 하루에 한 번만 투여하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를 결정할 때도 이 약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스 6-4는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범위와 병용이 있는데요. Narrow, Extended, Broad라고 하는 약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 범위 항생제, 이건 narrow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항생제는 한 놈, 그게 타겟입니다. 확장 범위라서 extended 있어요. 이거는 그람 파지티브, 그람 네가티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라고 붙어 있으면 모두 다 합니다. 브로드 붙어 있으면. 단 모두 다 커버되는 약이니까 많이 쓰면 잘 모를 때는 브로드한 거 쓰는 거죠. 근데 각오를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균총이 있다. 이걸 노멀 플루라고 하는데 이놈들도 다 쓸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병원에서는 브로드 안티바이오틱스 뭐 이런 얘기 좀 자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병용 사용은 또 약을 섞어서 쓰는 거죠. 요 세균은 요런 특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써서 세포벽을 어떻게 하고 이놈이 이제 그 내성 기전을 발휘하는 것들도 같이 세워갖고 약을 묶어갖고 처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좋으려면 장점도 있죠. 병용 사용 그런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 하나하나의 작용을 서로 방해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병원체가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세균의 성장이 멈추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농도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균이 자라난다는 거죠. 보통 돌연변이 항생제가 작용하는 그 자리를 변형시킨다든지 세포벽을 변형시킨다든지 단백질을 변형을 시킨다든지 하여튼 지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항균제 내성은 세균이 살아남으려고 한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감염이 됐어요. 내성균이 하나 있네요. 항생제를 쓰니까 친구들 다 죽어버렸네. 근데 이거 내성균이 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생겼다는 거죠. 이걸 레지스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acquired resistance, 이걸 획득 내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인 유전적인 돌연변이를 통해서 유전적인 얘기 나오면 단백질은 뭐 세포벽, 세포막 여러 가지 세포 내에 있는 organ들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요거는 이제 내성에 어떻게 이제 내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 표적 부위가 변한다. 항생제의 세균에 대한 표적 부위가 변한다. 뭐 세균 외막의 통로와 개수로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갖고 항생제의 농도를 낮춰버리는 거죠. 뭐 그런 방법. 그리고 이제 효소에 대한 약물의 불활성을 나타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베타락타메이즈, 페니실레이즈, 페니실리네이즈 뭐 이런 것들 효소를 만들어 갖고 작용을 또 항생제 작용을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들이 있죠. 뒤에 항생제 해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내성을 줄이려면 감염이 딱 됐을 때 요놈이다라고 특정해서 약을 탁 쓰고 확 놔버리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약을 써도 듣지 않고 낫지 않는다면 이거 이제 내성이 자꾸 생기는 게 현대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감염 예방을 해야 됩니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하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약물 선택. 불호단 것만 계속 쓸 게 아니라 동정 검사를 정확히 해서 정확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열 좀 난다고 무조건 항생제 쓰고 이럴 이유는 없다는 거죠. 면밀하게 살펴보고 꼭 인펙션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써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사용 기간. 이거는 이제 PID나 뭐 여러 가지 시스타이티스나 이런 얘기하면서 많이 했어요. 증상 사라지더라도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서 내성균이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감염에 대한 통제 뭐 이런 것들도 하면 내성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성 요약 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그 감염 치료 항생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 이러면 장기가 또 먼저 두 개 떠오르죠. 당연히 간과 콩팥은 떠오르고
그 외에 특징적으로 또 독성을 나타내는 것도 있다. 중복 감염에 대한 정의도 한번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과민증이 있죠. 자체 혹은 대사 산물에 따라서 과민 반응이나 면역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두드레기 같은 거. 그다음에 독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귀독성, 뭐 청각, 눈, 뭐 이런 쪽에도 뼈 그리고 뭐 연골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중복 감염 아까 얘기했던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작용도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래서 조영제 항생제 반응 검사 뭐 항생제 조영제 반응 검사 이런 것들도 뭐 알러지나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을 미리 한번 막아보자는 것들이고 대표적인 항생제의 부작용들 딱딱 문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뒤에 항생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계략적인 항생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세포 벽을 어떻게 하는 항생제,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하는 항생제, 뭐 그다음에 폴릭액시드 같은 대사하고 관련된 항생제, DNA, RNA 레벨에서 작용하는 그런 항생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